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체제 출범에 박차를 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를 두고 안철수 의원이나 또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새 비대위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 보내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는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일단은 그렇게 결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하고 합치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또 그에 더해서 이 전반적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좀 더 합리적인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 또 당헌 개정을 해서까지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의원총회 다시 좀 개최를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과연 사법부의 판단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비상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 짓겠다. 이게 지금 오늘 의원총회의 내용입니다. 최고위원 절반 또는 이제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정의 짓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그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 상황으로 규정짓고 비대위로 넘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던 그 체제가 이 정상적인 상태로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비상 상황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간 것,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도로 그 원위치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 징계 6개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표직이 당연히 유지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법원에서는 정상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되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계속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비대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이 또 달라질까요? 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새 비대위가 출범이 돼도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히 가처분 신청 또 낼 거고 그렇게 되면 법원은 이미 한번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고위에서 그런 이제 그 비대위로 넘어가는 비상 상황 규정 짓고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미 그 규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기준을 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그러니까 이미 있던 비대위도 지금 이제 해체시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새 비대위도 마찬가지죠. 당원 바뀌었다고 그래서 당원이 국법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당내에서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아무리 결론을 내려도 또다시 사법부는 원래 결정, 지난번 인용 결정을 반복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한 도돌이표를 지금 반복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 지금 제가 보건대는 방향성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전 판단은 결국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말인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너무나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용되면은
당원 당규를 바꿔서 새롭게 비대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당 내부에 생각하는 흔히 이제 관행적인 협소한 시각입니다.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 이야기하니까 이 당원 당규가 정당의 헌법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서의 규정, 규칙, 어떻게 보면 무려 시행령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규칙입니다. 정당에서의 헌법은 강령입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당도 그 상위 법률 체계인 정당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되고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도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 근거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는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성동 체제를 통해서 비대위로 가고자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이 윤핵관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게 저는 이유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것은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또 사법부의 문제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사분오열되는 상황으로서 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의총 결과가 나와봐야 뭐 확실하게 알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벌써부터 지금 96조 이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비상 상황이 맞지 않았는데 그 전에 좀 비약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전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갈 텐데 지금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출범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라고 있으면 좀 제동이 걸릴 확률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서병수 의장이 전국위 의장이 사회라든가 진행을 하지 않았다. 네. 부의장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이것조차도 절차 위반이라는 하나의 지적이 나올 수 네. 있고 또다시 사법적 판단에 갔을 때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편법과 기능적 접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칙대로 이준석 최고위가 그대로 있는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권성동 대표가 사표를 내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에 대해서 가는 방향을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합리적인 사람들이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나오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출범 이후에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정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이전의 결단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향후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꾸 꼬이는 거죠.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자꾸 꼬여가는 그 근본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규정을 지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냐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 파동. 그거 아니었으면 당 비상 상황으로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 파동 정도를 비상 상황이라고 사법부는 안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어찌됐건 그렇게 정의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서 일단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그 원인으로 되돌아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비대위도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든다라고 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원내대표로서 또 당연직으로 또 들어가요. 그 비대위에. 그죠?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다시 뭐 그야말로 뭐 일종의 바지 사장 내세워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려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비대위에 대해서 제가 결국은 윤핵관 비대위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새 비대위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황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한. 자,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다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처음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 하는 점. 중진들까지 지금 가세한 그런 그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버틸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버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뜻 사퇴에 대한 발언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좀 담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단순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상황이 권성동 대표 바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해석돼 버리면은 대통령도 아주 단선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고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뜻을 내가 거기에 뭐 뒤에 의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좀 저는 조금 거리를 주는 게 심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각에서 농담 비슷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영생교 교주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되고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셨어요. 검찰개혁법 문제에서도 합의했다가 뒤집었죠. 그다음에 뭐 구급 공무원 발언 논란도 있었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우리 체리 따봉과 관련되는 이 문자도 있었죠. 또 얼마 전에 연찬에서의 음주 문제도 있었죠. 이런 상황인데도 안 물러나는 원내대표 역대 이렇게 진짜 그 자리에 집착하는 원내대표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물러나셔야 돼요. 이건 뭐 물러나셔야 된다고 뭐 뒷수습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원내대표 선거 일정 공지를 해보면은 그 공지하는 과정과 원내대표를 뽑는 새로운 과정 자체가 수습 방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수습되는 것이 맞고 수습을 해서 정기국회로 가야지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당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참 여러모로 지금이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니냐고 많이들 표현을 해주시는데 일단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뭐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금 오후 2시부터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의총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조금 지난번하고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네. 그 사이에 뭐 이제 중진들 의견 표명도 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정면 대결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지적도 좀 나온 바가 있고, 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무한 도돌이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반복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가처분 신청과 다시 또 뭐 가처분 신청 인용되고 비대위가 다시 무산되고 제가 보건대는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해요. 이거는 이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의원들의 전반적인 기류도 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조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손절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본인에게 지금 부담으로 지금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인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수준을 떠나서 당정대 전반적인 그런 그 협의 구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본인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을 또 가로막는 또 요소로도 또 실제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분위기를 많이 좀 쇄신을 해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지금 뭐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무라인 교체도 지금 한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정을 지금 다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정대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당을 그대로 지금 이제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한 거죠. 그리고 권 원내대표가 플러스 요인보다는 최근 들어선 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오늘 의원총회 결론도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다르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런 정도 뭐 결의를 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당원 당규 이 개정으로 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곧바로 결론을 안 내릴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숙고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사법부하고 맞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제가 보건대는 오늘 딱 결론을 내리기는 또 권 원내대표하고의 관계나 윤핵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확 결정을 못 내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보류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거든요. 새 비대위가 참 쉽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 가처분 신청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 초기입니다만은 네. 이번 주 안에 권성동 대표의 거취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흔히 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의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다고 보는데 그 수습할 시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수습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의중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비대위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추석 전까지 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간을 벌면서 표현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총대 메고 지탄도 받아가면서 결국엔 사퇴하면서 억지로 당원 당규를 개정시켜서 비대위를 출범시켜놓고 추석 연휴로 넘어가는 것, 이게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그런 추측이 드네요. 네. 말씀하시다가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사법적인 판단에 좀 거는 상황이고 근데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자맹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사법 리스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편법을 써서 당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김웅 의원이 재미난 이야기 했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은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은 그대로 있다. 네. 설렁탕 주문하고 취소했는데 깍두기하고 공깃밥은 그대로 뒀다. 이거 딱 정말 적절한 비유가 같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이게 당원 당규라는 게 앞뒤가 안 맞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법률적 가치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도 당연히 정당법이라든 헌법적 가치 틀 내에서 존중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비대위원 8명에 대해서도 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또 신청을 한 상황이고 반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비대위원장 업무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 결정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 이 내용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자꾸 이제 무슨 건이 생길 때마다 이제 사법적 판단을 받으러 지금 쪼르르 네. 달려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력 부재의 상태를 지금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한 반복할 하는 과정 트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 당원 당규 개정해서 구성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 근본 해법이 아닌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그런 대응인데 그것조차도 완벽하지 못한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다가는 정말로 국민의힘은 무능의 극치 그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정기국회 다가오고 지금 사실은 압도적인 그 의석 차이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하나 통과도 제대로 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입법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당 상황을 끌고 가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허점을 노출하면서 계속 가는 상황이 민주당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국면으로까지 이어지겠냐는 거죠. 민주당도 아마 이런 식이면 계속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하고자 하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쪽의 입법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정말로 되는 일 하나 없는 그런 정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당 내용 상황이 수습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통합의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앞서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또 성사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잘했고요. 아마 이 영수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좋은 하나의 지금 이 위기 국면을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제 위기라든가 민생의 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준석 대표조차도 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실 옹졸한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보다도 훨씬 큰 경쟁자였던 이재명 야당 대표와 흔히 한 화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수회담 할 것이고 했으면 좋겠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부터 했어요. 네.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이제 받아서 두 분이 딱 등장하는 이제 화면이 이제 뜨는 순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딱 특징이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그만큼 키워주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윤 대통령이 원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조금 이제 뜸을 들인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하고 함께 만나는 형태의 여야 영수회담을 더 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지금 당내도 지금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 그런 그 상황일 텐데 그래서 이것 정리해 놓고 뭐 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 누군가 정해지고 나면 한 3자 회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영수회담, 단둘이 독대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등이 됐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면에 있었던 반대편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미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한 사람은 낙선이 돼서 차기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과거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쟁 관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두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거래할 그런 개연성도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개연성의 기본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낮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하나의 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YS DJ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YS가 잘 나갈 때는 DJ 안 만나줍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YS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DJ를 만나줍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DJ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장악력을 가진 대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야당 대표지만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의 협력 관계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있었던 문법이 아닌 다른 문법으로서 저는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회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바로 또 취임 첫날인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다시금 당내 친명계 또 비명계 이 계파 간의 통합을 또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영수회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네. 윤석열 대표가 영수회담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좀 중도적이거나 중도 보수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만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영수회담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될 겁니다. 네, 정말 강력하게 영수회담 추진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전반적으로 통합의 행보를 계속 걸어 나가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어떻게 총평을 좀 하신다면요? 뭐 어찌됐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주류가 이제 친문계 아니었습니까? 뭐 상당수가 이제 뭐 친명교로 돌아섰고 또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으로 지금 완전히 통합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이번 행보를 이제 기획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하고 상당히 좀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원팀 정신을 아마 강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원팀 정신으로 해서 제가 보건대는 그게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원팀 정신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에 일단 승리하자. 이걸 지금 최대 목표로 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영수회담 제안을 받지 말지 고민하는 가장 결정적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을 취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다음번 총선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지금 아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지금 대표 되자마자부터 과도하게 그 이재명 대표를 키워줬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재명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그림자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국정 그 운영의 그 주도권조차도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두 분의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행보를 계속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론 채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까? 당문 채택이 뭐 급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법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정치적 협상과 통합은 통합인 거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또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법이 좋은 문법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수많은 이 사법적 영역의 것들을 또 아울러야 됩니다. 보통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서로가 이제 고소 고발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그런 행태를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이긴 쪽에서 먼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흔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보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고 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서로가 같이 맞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서 다 비롯된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사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 핵심 지지층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권력형 비리 수사 그거 마무리 지어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마저도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수사해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특검이 필요하냐 이 부분은 좀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골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실현되든 안 되든 일단 걸어놓고 보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한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이제 대표 관련한 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빅딜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카드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김혜경 씨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서로 좀 이 정도 선에서 그만 그치자. 이게 이제 정치적 타협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특검은 일단 걸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 타협거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 동의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사법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긴 쪽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흔히 하는 말로 같이 걸어놓는 거에는 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민주당이 적극적 상황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지금 김혜경 씨와의 측근이죠. 배모 씨가 구속영장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구속 여부가 좀 수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구속되면은 어쨌든 이 신변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박을 더 받겠죠.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경찰이라든가 검찰 수사에서 흔히 하는 말로 별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유도 있고 이런 과거에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구속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오히려 좀 더 이례적인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그렇게 전제했을 때 구속을 법원이 이제 허락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혐의가 위중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기소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구속도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배모 씨하고 그 김혜경 씨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냐 계속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경찰이 확보한 그 물증의 증거력 그게 이제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보건대는 뭐 정황이라든가 증거는 뭐 좀 차고 넘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봐요. 그래서 뭐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기소는 뭐 거의 확실할 것 같고 김혜경 씨도 뭐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연일 좀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 고발 사건을 송치했지 않습니까? 이 코미디예요. 쉽게 말하면 코미디입니다. 이게 백현동에서 뭐 돈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백현동에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허위사실 공표예요. 허위사실 공표. 국토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국토부에서 이 뭐 본인을 이재명 후보에게 압박했다, 강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토부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문이 오는 것을 보고 흔히 하는 기초단체장이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이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보고 신군부라고 했습니다.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서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찰이 있을 때 뭐 속으로서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 이게 살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송치 의견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찰이 참 처한 위치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 지금 경찰이 검찰에 송치까지 한 상황인데 코미디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요즘 경찰이 윤석열 정부 편인가요?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또 충성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경찰은 오히려 지금 야당 편, 더불어민주당 편이다라는 생각을 이쪽에서는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뭐 경찰이 저는 그렇게 뭐 이런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이 건을 처리했다라고 일단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건들은 다 이제 지금 불송치했단 말이에요. 이 건만 이제 송치를 한 것은 그와 관련한 발언 자체가 이거는 조금 허위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도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부분들이 좀 존재는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강하게 세게 표현한 부분을 이거를 과연 진실로 봐야 되느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이제 국토부의 입장도 이제 충분히 청취를 이제 한 것 같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공문 보낸 것을 압박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했다라고 지금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송치를 한 것 같고 통상적으로 공문 오는 것을 뭐 압박으로 생각은 잘 안 하죠. 협조 공문 아닙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압박이라고 우리가 보나요? 그 뭐 제가 보건대는 좀 저하고는 좀 그 부분은 판단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 이제 막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대표 당선은 무효되지 않죠. 그렇죠. 대표 당선은 의원으로서도 잃게 되는데 그러면 이럴 확률은 의원직도 없는 제가 이게 정확치 않은 것 네. 같아요. 이게 해당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네. 대통령 선거 때 일인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선거운동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소고발을 제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정치권에서 흔히 있습니다. 법원 가면 다 문제 나옵니다. 다 문제 나옵니다. 다 문제 나오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원 판결에서 늘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들, 객관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결할 수 없다고 다 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걸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진영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